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두 가지 이벤트로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관망세, 그리고 1월 FOMC 의사록에 따른 변동성이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잘 나왔습니다.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매출, 4분기 매출이죠. 예상치가 205억 달러였는데 무려 220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에서도 지금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는 전망, 그리고 오늘 또 금통위가 있습니다. 제 뒤에 좀 가리시겠지만 이제 하는 총재인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잡힐 줄 몰랐는데요. 네, 이분 모시고 자세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얘기들, 금통위의 전망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회영 연구원 뒤에는 파월이네요. 네. 저보다 더 막강한 거를. 일단 오늘 눈이 좀 많이 와서 오시기 좀 힘들었을 텐데 일찍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 오늘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뭐 다들 이제 뭐 동결하지 않겠냐, 그것도 만장일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금통위를 바라보는 체크 포인트 먼저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신임 금통위원이 한 분 들어오신다라는 건 같아요. 네. 박춘섭 위원이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제 옮기시면서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난 2월 13일에 황건일 전 월드뱅크 상임이사가 박춘섭 위원 대신해서 새로운 금통위원 자리로 이제 임명이 받게 됐는데 네. 그 금통위원의 의견이 어떨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서 동결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점인 건데요. 지난 1월 달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시더라도 이제 그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물가가 다시금 반등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헤드라인 중심이겠지만요. 그래서 헤드라인 중심으로 물가가 버티거나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가장 최우선시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인 만큼 결정은 동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한국은행 기자회견을 보시면은 이창용 총재가 또 얘기를 해줍니다. 금통위원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는데 지난 1월 달 금통위에서 얘기된 부분들은 모든 위원들이 3개월 동안, 향후 3개월 동안 금리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요. 이창용 총재 본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동안에는 동결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다수의 의견들이 동결이 좀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뭐 변화 없이 동결이 나오긴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임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또는 물가에 대한 전망이 기존과 동일한지 정도를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점이긴 한데 뭐라고 할까요? 이 하이퍼롱거 이후에 금리를 좀 동결하고 나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전에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좀 주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수정경제 전망이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수출 경기나 내수 경기를 바라보는 한은의 이 스탠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약간 좀 둔화된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좀 금리를 내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들은 좀 회복이 되다가도 어제 보니까 관세청 기준으로 2월 20일까지의 수출은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힌트를 당장은 아니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관점을 두고 보고 있는 포인트는 수출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연초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전 해제가 되면서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굉장히 빨랐었는데 작년 하반기 갈수록 그 힘이 굉장히 약해졌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 IT 경기 회복이라든지 설비 투자 중심으로 발생을 하면서 수출 대외 중심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최근에 또 뷰를 보시면 여전히 수출 중심의 개선세에 대한 뭐랄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1월 달까지 발표된 또는 2월 달 중순까지 발표된 지표들을 보시면은 다소 조금 수출의 증가율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수출 규모로 보면 그렇게까지 큰 회복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또 만약에 뭐 IT 장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될 경우에는 순수출은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또 1분기나 2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순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이 나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만은 다만 아직까지 한국은행의 입장은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의 회복세,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뭐 당분간은 옆으로 횡보할 수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전망 경로는 기존의 물가 전망 경로와 다른 게 없거든요. 11월 달에 또는 1월 달에 언급된 물가 전망 경로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3% 내외, 그다음에 올해 연말과 내년 초는 2% 초반대가 달성될 거다라는 게 기존의 물가 전망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잘 지켜나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물가 전망 경로나 또는 물가 전망 수치 또는 성장 전망치를 바꿀 이유는 없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도 기존 수치가 유지되는 회의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막에서도 이제 CPI의 재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스탠스도이기도 하지만 네. 간밤에 이제 1월 FOMC 의사록에서도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업사이드 리스크?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 얘기까지도 연준이 할 수 있다. 뭐 서머스 재무장관, 전 재무장관이 네. 그런 얘기도 해버려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이런 고민들도 하는 게 이제 간밤에 네. 미증시의 변동성이었고 1월 FOMC 의사록 나오고 나서 조금 금리가 알고 있었지만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가에서 이제 신중론이 당연히 부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2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되는 이 PC 물가, CPI의 전조 그리고 PPI를 본다면 아마도 생각보다 스티키하거나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가에 대한 전망도 있고 연준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준 행보에 따라서 하늘이 또 바뀔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PC 물가 지표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29일인가쯤에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물론 PC 물가 지표가 경직적으로 또는 굉장히 높게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실제로 물가가 굉장히 더디게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1월 달 FOMC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들을 보시면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고용 지표도 굉장히 견조했던 지표였고요. 소매 판매가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지표들이 계속해서 연준의 최초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정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한 2개월 정도 동안 보시면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최초 금리 인하 시점이 3월 달로 얘기가 됐었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이제 1개월 또는 2개월간의 지표들을 보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3월이 아니구나, 5월이구나. 5월이 아니구나, 6월이구나라고 미뤄왔었거든요. 그래서 PC의 물가 지표가 물론 이 생각을 강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3월 달과 5월 달은 어렵겠구나 생각을 강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6월에서 더 뒤로 미루는 정도의 지표는 아닐 수가 있다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지표 자체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6월 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견고하게 강하게 만드는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7월 달로 또는 그 이후로 3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려면 PC 물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라든지 또 그 다다음 주 발표되는 CPI를 추가적으로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PC 물가 지표만 가지고 뭔가 연준의 결정이 추가적으로 미뤄지겠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고용 지표가 또 버틴다, 2월달 고용 보고서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지표라든지 CPI 같은 경우에도 헤드라인과 근원이 굉장히 옆으로 횡보하는 굉장히 물가가 더디게 빠지는 일각에서 연준 위원들도 얘기하듯이 물가의 흐름이 굉장히 스티키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확인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사실 그때부터는 다시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연준의 인하 시점이 추가적으로 미뤄지는 시점은 사실은 3월 달 초중순이 돼야 좀 미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6월 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인하가 뭐 거의 지금 대세로 잡혀가고 있는데 이게 6월 인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이 QT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QT를 언제 멈출 것이냐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QT를 멈춰야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QT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 이제 좀 종료가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큐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 연초에 계속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큐티에 대한 속도 조정에 대한 얘기들 12월 의사록도 그랬고 1월 달 FOMC도 그랬고 기자회견에서 3월 달 회의에서 큐티 조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닌 큐티 조정으로 옮겨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간밤에 발표된 의사록에서도 그러니까 공개가 네. 됐듯이 금리 인하가 돼도 큐티는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17년, 18년, 19년 금리 인하 요 정상화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큐티가 먼저 바뀌고 나서 중단되고 나서 금리가 사실은 인하가 됐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금리가 인하가 돼도 큐티는 진행이 될 수가 있다. 큐티가 진행이 되더라도 규모는 줄어들 수는 있겠죠. 다만 속도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전 QE와 QT 때보다 이번 QE와 QT는 2배 이상의 예.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더 많은 규모의 자산을 사줬고요. 더 많은 규모의 자산을 지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가파르게 지급준비금이라든지 연준의 밸런스시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RRP 얘기를 하면서 네. 시중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19년도 9월 때처럼 RP 금리나 단기 시장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QT 조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적정한 지급준비금 규모가 얼마일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또는 일부 은에서 예상하는 규모는 적정한 규모는 GDP 대비해서 10에서 11%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급준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2% 중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GDP 대비해서 그리고 RRP와 지급준비금을 더한 값으로 계산한 또 좀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그 GDP 대비 규모는 한 16% 정도가 됩니다. 꽤나 남아있네요. 아직 버퍼가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속도대로 가도 연내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는 상태인 거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연내에 만약 2분기쯤에 이러한 속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그 버퍼가 남아있는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리 인하가 2분기 말인 6월 달 또는 7월 달에 진행이 돼도 QT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적정한 지급준비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필성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자체가 2분기 또는 3분기 정도 초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QT가 아무래도 조정이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5월이든 6월이든 QT가 먼저 조금 줄어든 다음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시장의 조금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QT를 종료하고 금리 인하한다는 게 아니라 네. 뭐 금리 인하해도 QT는 네.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버퍼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네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들 QT까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결과론적으로는 금리의 방향성이 그리고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 미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환율도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는데 간밤에도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4.3%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4.5%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4.5%까지 보는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 뭐 왜 4.5%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네. 저희가 이번에 연준의 생각이 바뀌었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언제가 그 기점이었냐면 CPI 발표됐던 때가 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 CPI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5월달 금리 인하가 아닌 6월달 금리 인하로 바뀌었던 때가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였고 그 생각들이 강해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조한 PC를 더불어서 CPI까지 견조하고 고용지표까지도 잘 버티는 그림들이 나온다. 소매 판매도 계절적으로 이제 연말 대비해서 1월 달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2월 달에는 또 견조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6월이나 아닌 7월 달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PI 때 이제 금리가 13pp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10년물이 동일하게 한 10에서 15bp 정도 가량의 금리의 상승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가 있다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준 대비해서 10에서 15bp 이상이면은 상승이라면은 4.4에서 4.45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추가적으로 시장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다시금 미뤄지는 시점이 온다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얼마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달 말 그리고 2월 달 초에 발표된 재무부의 분기 차입 규모를 보시면 2분기가 굉장히 급감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드나 보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2분기에 왜 차입 규모가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세수가 많이 거치는 시점이 4월 달 정도가 맞아요. 됩니다. 그 소득세, 개인 소득세가 4월 달에 납부 기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가 4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그 세수가 많이 거치는 시점이 2분기이기 때문에 통상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2분기의 차입 규모가 원래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번에 또 주목하실 만한 부분 두 번째는 T빌 1년 미만인 미국채의 그 상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T빌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순상환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입 규모를 굉장히 빠르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다만 이표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2년물, 3년물, 5년물과 같은 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순 발행이 되는 구간입니다. 심지어 3월달, 4월달, 5월달 가면 갈수록 이표채 발행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많이 보는 입찰 결과는 T빌이 아닙니다. 쿠폰을 주는 이표채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표채의 발행 규모는 2월달, 3월달, 4월달 가면 갈수록 증액이 되고 4월달,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가 이표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입찰인 이표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수급 부담, 공급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과 이표채 발행 물량의 증액됨에 따라서 시장에 조금 수급 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의 금리, 10년물 금리는 15bp 정도 가량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레벨은 4.5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아직은 뭐 하향 안정화되기까지에는 뭐 물가 지표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네. 더불어서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뒤로 밀렸고 추가적인 이표채 발행 2분기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수준에서는 아직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네. 시장으로 본다면 이제 뭐 어닝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겠지만 금리는 하이퍼 롱거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통위 동결 전망에다가 금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회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